어느 나라 정부든 왜 이렇게 집값 잡는 걸 힘들어하는 걸까요? 경기를 살리려고 규제를 풀면 집값이 폭등하고 또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조이면 경제 전체가 얼어붙어 버리죠. 이 끝도 없는 딜레마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한 나라의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아주 흥미로운 사건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꺾은선 그래프가 아니에요. 뭐랄까, 한 나라가 겪었던 불안과 욕망의 심전도 같다고 할까요? 두 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정말 가파르게 치솟는 이 선. 여기엔 누군가에겐 희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좌절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이 뜨거운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차가운 정치적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됐어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주택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불길 앞에서 당시 정부가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모든 위기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이 위기의 씨앗은 바로 1998년 금융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각종 규제를 풀었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부동산 시장에 도화선에 불을 붙여버린 거죠. 2002년엔 그야말로 불길이 치솟았고요. 2003년에 출범한 새 정부는 그냥 문제를 물려받은 수준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덩이를 그대로 떠안은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불을 끄기 위해서요, 그냥 정책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례 없는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이 시작된 겁니다.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무기는 이름하여 투기과열지구. 이건 뭐랄까, 정밀 유도탄 같은 거였어요. 불길이 가장 거센 곳만 딱 찍어서 모든 규제를 그야말로 때려붓는 그런 전략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돈줄을 쬐는 거였습니다. LTV, DTI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랑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강력한 금융수단을 써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의 수도꼭지를 직접 잠그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보시면 당시 규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LTV는 60%에서 40%까지 뚝 떨어졌고요. 예전엔 잘 쓰지도 않던 DTI까지 40%로 꽉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돈 빌려서 집 사는 길을 그냥 확 좁혀버린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폭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분양권 전매 금지. 와, 정말이지 말 그대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냥 전부 다 꺼내서 던진 겁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시장 개입이었을 거예요. 자, 정부가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과연 불길이 잡혔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시장은 그냥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누구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정부 목표는 사실 되게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이 뜨거워진 시장 좀 식히고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 좀 안정시키자. 뭐 아주 상식적인 목표였죠. 하지만 현실은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68대 1. 이게 서울의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억누를수록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 하는 이 불안감, 이 욕망이 오히려 불타올랐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풍선 효과죠. 정부가 강남이라는 풍선 한쪽을 세게 꾹 누르니까 그 바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규제가 덜한 다른 동네로 훅 몰려가서 거기를 터질 듯이 부풀게 만든 거예요. 결국엔 집값 상승이 서울 전체로 번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런 통제 불능의 상황을 당시 사람들 마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었죠. 바로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뛰었다. 이게 무슨 비유가 아니고요.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눈 뜨면 마주해야 했던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했구나 하는 경제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연구자들이 이 대혼란의 잿더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정치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해내거든요.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뭐냐면 바로 자산 기반 투표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유권자들이 자기 재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내 집 가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투표할 정당을 바꾼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데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이론이죠. 연구자들이 그래서 먼저 선거 지도를 딱 펼쳐봤어요. 처음엔 뭐 늘 보던 거랑 비슷했죠. 이 지역은 이 정당, 저 지역은 저 정당. 그냥 전통적인 지역 구도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연구자들은 이 지도 뒤에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게 그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선거 지도 위에다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한번 겹쳐봤어요. 그랬더니 와, 정말 놀라운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신기하게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지역일수록 당시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었던 보수정당 지지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말 그대로 빼박 증거입니다. 가로축이 집값 상승률이고 세로축이 야당 득표율이에요. 보세요.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야당 득표율도 같이 쭉 올라가는 이 선명한 우상향 곡선. 이건 뭐 내 집값이 오르니까 내 투표 방향도 바뀌었다. 이걸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이 연구는 이걸 아주 정확한 숫자로 딱 보여주는데요.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 지역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보수 정당을 찍을 확률이 무려 1.5배나도 높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자산 기반 투표? 그 가설이 그냥 썰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풀기 힘든, 거의 웨비우스의 띠 같은 순환고리가 되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보죠.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해요. 만약에 내가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내 집, 내 가장 소중한 자산의 가치가 정부 정책 하나에 막 오르내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내가 믿는 정치적 이념을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내 자산을 지켜줄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문제일까요? 아니면 집값이 표를 만들고 그 표가 다시 집값을 움직이는, 우리가 그저 살아남아야만 하는 거대한 정치적 순환고리일까요?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겠죠?